자, 혁센커 새 첫 방송에서 준비해온 주제는 뭐니? 정말 많은 머니언즈들이 기다리고 있는 소식입니다. 코스피 4천이 넘어간 얘기는 뭐 이제 지긋지긋하잖아요. 중간에 고비는 있었지만 4천까지 꽤 빠르고 수월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5천까지는 어떨까요? 반도체 경기도 살아났고 정부도 증시 부양책을 내놓고 있고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대표 종목 뭐니 해도 국민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잖아요. 그렇죠. 두 기업의 주가 모두 지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뭔가 산타랠리의 힘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연말에 또 일 많이 냈습니다. 올랐어요. 네, 12만 전자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 한국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 랠리 대표님 올해도 계속 될까요? 네, 최소한 이 올해 26년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반기까지요? 일반인들은 이게 수요가 폭증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공급이 줄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파는 회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밖에 없습니다. 이 세 군데 회사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너무 큰 적자를 많이 냈고 네. 그래서 이게 트라우마로 작동을 해서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어떤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문을 하되 절대 물을 수 없다. 취소 금지 계약을 하면 물건을 만들어주겠다. 죄송한데 환불 어려우세요. 이렇게 하고. 뉴스에는 올해 내내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갈 건데 그게 주식시장인 상반기에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예, 27년이 좋다고 해도 상반기 반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27년 연말까지 좋다고 하면 26년도 연말까지 주가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선행성을 꼭 기억하시면서 26년도 반도체 주식을 보시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AI 테마가 전 세계를 사실은 이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업체는 이제 AI 패권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업체는 또 도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반도체는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AI의 버블 또는 옥석가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메모리, 우리의 반도체 업체들은 엄청난 호황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체가 맡고 있는 이 호황을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슈퍼사이클이 예상될 때는 2026년까지는 슈퍼사이클이야 라는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2026년 전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7년까지도 슈퍼사이클이야 라고 했는데 아니 이제는 2028년까지 슈퍼사이클이야 라고 해서 슈퍼사이클이 계속 더 길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인 회사들이, 세계적인 증권사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내년 전망치를 상향하고 목표가도 지금 계속 상향하면서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계속 앞다퉈 더 좋은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와, 지난해 반도체 기업 자체도 정말 열일을 한 거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정부도 사실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잖아요. 효과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먼저 평론가님 어떤가요? 일단 아무리 우리가 실적이 좋고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더라도 그동안은 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었냐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에요. 네. 우리 증시에 매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바꾼다라는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 시장을 개혁하겠다는 확실한 정책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시장에 먹히면서 한국 시장도 이제 투자할 만한데? 라고 하는 다시 보게 만드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동안은 회사를 이끌고 있는 임원들이 주주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어요. 네. 주주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했어도 됐었는데 이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이사들도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충실을 다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주들도 주주답게 대접받을 수 있는 시장이 됐다라는 네. 게 이제 크게 일단 바뀐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이거 통과가 중요합니다. 됐습니다. 통과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국 시장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뭐해.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안 해줬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배당 소득을 따로 종합소득에서 떼어서 이제 낮은 세율로 이제 세금을 낮춰주면서 배당을 유도하는 정책이 이제 됐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럼 나는 주가도 올라서 돈 벌고 배당으로도 배당도? 또 돈 벌고 이런 걸 기대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모멘텀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집중 투표제라는 게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이제 주주들이 힘을 모으면 이사 한두 명 정도는 우리도 선임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에서 이 회사 일이 남 일이 아니라 나도 이제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쌓이면서 우리 증시의 부활을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 대표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나요? 정책 효과는 사실 25년도에는 표면적으로만 있었고 실제화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주주들이 이사를 변경하거나 하는 건 주주총회를 거쳐야 돼요. 아, 네. 네. 근데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주주총회는 그 이후로 없었어요. 아직은 없었군요. 그래서 정책 효과의 실질적 반영은 26년부터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증시 부양하려는 정책이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데 이제 26년도에 다 반영이 되겠죠. 근데 얼마 전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습니다. 서학개미가 국내 증시로 돌아오면 세금을 깎아준다고요. 네네네. 세명 선생님 이거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서학개미들 돌아오세요라고 하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네. 이른바 RIA 계좌. 영어로 하면 리쇼어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그래서 돌아올 때 네. 외국에 계시다가 국내로 돌아올 때 만드는 계좌. 요거 관련해서 아주 최근에 좀 핫하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율 안정이라는 게 하나가 목적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목적이 있는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수익률로 그러면 세금 내야 할 부분 22%가 추가적으로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실 수익률입니다. 네. 예, 이런 유인책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다시 국내로 돌리겠다라는 게 정책 목표가 하나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다시 옮기면서 달러를 팔고 원을 사게 되니까 환율에 대해서 이제는 물기를 돌리는 그런 효과도 있다. 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겁니다. 일단은 1분기에 빨리빨리 돌아오시면 100% 세금을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와. 2분기는 뭐 80%, 3분기는 60% 이렇게 해서 빨리 돌아올수록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이런 방침을 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재촉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오세요. 해외 주식을 판 대신에 이제 국내 주식을 사셔야 되고 요거를 1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 이런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아.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고 국내 주식도 오르고 하면 또 세금도 깎고 국내 주식이 올라서 또 돈도 벌고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일거삼득이네요. 거의. 그렇죠. 네. 그런 걸 노리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뺀 걸 고스란히 다 이제 투자를 해야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와, 아니 제가 세금을 낼 정도로 아직 수익을 보지는 못해서 고민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연말 되니까 좀 세금 피하려고 수익 못 본 거 막 팔았다 다시 사고 막 주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지금 솔깃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정책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해외 투자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소위 말해서 몇 천만 원으로 몇 억씩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2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RIA를 적극 활용하라. 정 안 되면 한국 지수 ETF라도 사놔라. 그걸 팔아서. 왜냐하면 몇억 원에 대한 22% 세금이면 엄청 굉장히 큰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을 필요 없다. 반면에 정부 당국에서는 약 한 260조 원의 자금이 넘어갔거든요. 미국으로 간 투자자들이 단순히 세금 때문에 간 거냐?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좋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뭐 주가를 부양하겠다고 무슨 펀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막 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거래소를 개혁하면 됩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일본이 2013년에 도쿄 거래소하고 오사카 거래소를 통합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에 있는 기업들에게 낮은 PBR을 올리도록 그다음에 ROE를 높이도록 정책을 피도록 거래소한테 권한을 위임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일본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게요? 1만 포인트에서 5만 포인트까지 10년 동안 오릅니다. 네. 그리고 그런 정책 효과 만들기는 사실 법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거래소가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훨씬 빠르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외국 갔던 자금들이 돌아오는 거지 세법을 좀 유리하게 해준다고 전형적으로 외국 나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거는 너무 조금 탁상 행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1차원적인 생각일 수 네네. 있네요.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 지금 ETF 시장도 많이 들썩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대표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히 ETF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ETF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시장 중심의 오래된 ETF 중에 좋은 ETF도 많은데 네. 너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함정에 빠뜨리는 ETF가 많아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같이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겨나는 게 네. 또 여러 문제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ETF도 만약에 들어갈 거면 진짜 주식만큼 꼼꼼하게 알아보고 살펴보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한 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우리 증시. 그런데 좀 한 템포 쉬어갈 때가 됐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훈풍 속에 가려졌던 리스크 요인들,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또 한번 짚어볼 텐데요. 대표님, 앞으로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게 될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도 있을까요? 미국 주식시장은 2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에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11월 달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하면서 통계 자료가 충분히 수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2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던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1분기에 주의해야 될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 그때는 오히려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26년도 올해 미국의 연준 의장이 교체됩니다. 네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사람은 연준의 임명하지 의장이 되면 안 된다. 않겠다. 임명하지 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발언을 했었죠. 네네 그렇게 네.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금리를 내려줄 사람으로 교체가 될 거고 그리고 미국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정치권도 다 흔들립니다. 그리고 올해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중간 선거까지는 주식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효자 섹터였던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바이오 등등등 있었습니다만은 네.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섹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 화학,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은 사실 수출도 굉장히 부진했고 실적도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그에 따라서 증시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심해지면 이제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 기업들이 사실은 고용과 설비를 굉장히 많이 유지하고 있는 중대 산업들이거든요. 이쪽 산업 관련해서 부진하다라면 나중에는 지역 경제 전체에 한파까지 몰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리스크 포인트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섹터별 양극화 문제 꼭 잘 해결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야. 자, 올 한 해 증시를 둘러싼 호재부터 조심해야 될 악재까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곽상준 대표님께서 지난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길 코스피 4천까지는 빠르게 간다. 근데 5천까지는 더 빠르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여전히 생각이 같으신가요? 3천 포인트를 넘어섰단 말이죠. 넘어섭니까? 몇 가지 조건을 단다면 5천이 아니라 6천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데 네, 원래 상승이 그 자본시장에서는 상승이 한번 시작되면 점점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제할 수 없고 오.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4,500포인트를 넘어가면 미국 주식으로 떠났던 제비들이 돌아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서학개미가 돌아옵니까? 네, 5,000포인트가 넘으면 좀 빠르게 돌아올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돌아옵니까? 네, 왜 그러냐면 미국 시장으로 간 이유도 지수가 2배가 넘게 올랐어요. 네. 근데 우리도 이제 4,500포인트가 딱 바닥에서 2배 오른 자리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상승하면 이거 되네 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이거 되네. 여기서 타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도 자금이 더 빨리 들어오면서 의외로 시장이 빠른 버블 쪽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한 5,000포인트 정도 되면 한국의 웬만한 주식들은 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 같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 이제 증시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리고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의 몸값, 저의 몸값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가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를 떠나십니까?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혁수 앵커님이 네.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으면 그 정말 위험 신호예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잃었던 거를 굉장히 많이 회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아마 26년도에는 좀 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상태가 그때 위험 신호예요? 위험해졌다라는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좋은 소식 있으면 꼭 알려드릴게요. 그때 위험을 감지해 주세요. 네. 저보다 회복세가 지금 빨라서 내심 배 아팠는데 회복을 하면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약간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 말씀드릴 건 이번 장은 20년 만에 온 강세장입니다. 20년 만에요. 네, 20년 만에 온 강세장이라서 쉽게 꺾이진 않을 거예요. 와. 꽤 오래 갈 겁니다.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힘 내보자고요. 네. 좀 밝아졌어요 요즘. 네. 두 분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유익하고 큰 보탬이 되는 정보 들려주신 곽상준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